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세 시대의 전쟁과 무기 체계에 이어서 근대 시대의 전쟁과 무기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역사를 분류할 때 이제 근대 시대라 하면요, 중세가 우리가 500에서 한 1500년 정도, 즉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 이후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7년, 53년이죠. 한 그 15세기까지, 즉 500에서 한 1500년까지를 우리가 이제 중세로 이제 간주를 하고요. 그 이후부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시대를 우리가 흔히 근대 시대라고 그럽니다. 뭐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시대를 분류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는 뭐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럼 뭐 기본적으로 이 근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 전쟁사와 무기 체계에 있어서 근대 시대는 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 이후부터 양차 세계대 즉 1차 세계대전의 발발하기 이전까지의 절대 왕정 시대와 산업혁명의 시기, 그 시기를 우리가 근대 시대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이 근대 시대 중에서도요, 이 절대 왕정 시대와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를 구분해서 이 절대 왕정 시대를 뭐 근대 초기 또는 근세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산업혁명과 또한 1789년에 일어난 이 프랑스 대혁명은 우리 문명사에서 아주 손꼽을 수 있는 어떤 변혁을 가져온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과 유럽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어떤 정치 구조나 또 어떤 시민 계급의 형성, 그리고 주권의 문제, 그리고 산업 자본의 형성,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대를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절대 왕정 시대, 즉 중세의 신본주의, 즉 신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근대에는 이제 절대 군주가 권력을 행사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어떤 국가 체제를 만드는 시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 왕정 시대에는 시민 계급이 형성이 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권 자체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오늘날처럼 일반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시대였고요. 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민 계급이 형성이 되면서 산업 자본이 형성이 되면서 절대 왕정 체제가 무너지고 결국은 이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 계급이 형성이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현대적 의미의 어떤 국가 체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대 시대의 전쟁사와 무기 체계를 논할 때는 이 두 개의 시대를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또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즉 본격적인 근대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사와 또 무기 체계 면에서도 급격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죠. 또한 절대 왕정 시대에도 이전에 어떤 봉건주의, 봉건제도를 바탕으로 한 중세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현대적 의미의 어떤 국가 체제는 아니지만 중앙집권적인 어떤 민족 국가가 형성되는 하나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가 바로 이 절대 왕정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루이 14세죠. 전제군주인데요. 절대 왕정 시대 대표적인 인물이죠. 짐이 국가다라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이 절대 왕정 시대의 유럽의 프랑스뿐만 아니라 또 영국 등 이런 서유럽 국가들에 있어서 왕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강화되면서 교권이 쇠퇴하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교권이 쇠퇴하고 그리고 왕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절대 왕정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근대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크게 첫 번째가 절대 왕정이고요.
앞에서 좀 설명한 대로 십자군 전쟁 이후에 봉건 제도가 이제 붕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왕정을 하면서 이제 왕들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어떤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관료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봉건 시대의 어떤 중세의 전쟁은요, 군주와 귀족들의 어떤 전쟁이었죠. 일반 시민들의 어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어떤 군주의 사익을 위해서 또 군주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요, 주로 용병을 통해서 또는 전문 직업 군인인데 이제 우리 시민이 형성이 된 어떤 그런 직업 군인이 아니라 국왕이 돈을 주고 양성한 국왕이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양성한 이런 직업 군인을 통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어떤 뭐 오늘날의 어떤 기동을 바탕으로 한 어떤 포위 선멸 전략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병참선을 차단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시위, 즉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배상금, 보상금을 받아내는 이런 형식의 어떤 제한 전쟁의 형태를 띄었죠. 자, 그런데 이제 절대 왕정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왕들은 상비군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전 국민을 어떤 징병제를 만들었어요. 상비군을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상비군 제도의 기틀을 마련에 대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근세 시대에는 즉 초기의 근대 시대는 봉건적 토지 소유의 개념과 또 시민 계급의 경제적 부에 의존하는 이런 어떤 혼재된 이런 개념 속에서 절대 왕정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군주들은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봉건 제도는 영주들에게 장훈이라는 어떤 봉토를 나누어 주고 충성을 이렇게 확약받는 이런 어떤 분권적인 어떤 형태의 정치 구조라고 그러면 이 절대 왕정 시대는 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집권적인 어떤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대에 이런 절대 왕정 체제가 확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사건은요,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탈리아에서요, 이제 시작된 문예부흥 운동이죠. 이 당시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네치아라든지 제네바라든지 피렌체와 같은 이러한 어떤 이탈리아는 도시 국가들이 공화국을 형성을 해서 통일되기 이전에 이탈리아를 유지하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중세의 신중심이 아닌 신본주의가 아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시민계급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 중심의 어떤 역동적인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학과 또 여러 가지 예술 이런 분야에서 신중심이 아닌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는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게 또한 이 초기 근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또한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나죠. 이 시기에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자, 면제부 판매 중세 이래로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했고요. 또 교황이 어떤 여러 가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서유럽의 교회가 워낙 부파했기 때문에 절정에 달했던 게 바로 면제부 판매입니다.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면죄부를 구입을 해야 사야 구원을 받는다 정도로 종교계가 완전히 이제 이 콜합션 부패의 어떤 늪에 빠져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루터가 95개 조항의 논제를 발표합니다. 1517년에. 그래서 유럽에 이제 이 종교개혁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당시에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상 어떤 로마 카톨릭에 대항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여기서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당시에는 라틴어로 어렵게 쓰여진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성직자들이 이제 해석해주는 이런 성경 구절에 의존했던 시대였죠. 그런데 루터는
일반 시민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 작업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성경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 전쟁과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은 오랜 이러한 신앙 투쟁 종교 개혁 끝에 결국은 루터파의 신앙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시민들의 어떤 각성과 자각에 의한 어떤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부패한 가톨릭 이때는 뭐 물론 가톨릭이죠. 이때부터 이제 신교와 구교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기독교가 부패한 기독교가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우리 중세의 카노사의 굴욕, 뭐 그레고리아 7세와 하인리 4세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권과 왕권의 충돌이 있으면서 결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어떤 체제가 바로 중세 시대라고 그러면 이 근대 시대는 왕이 이제 교황이 몰락하고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해서는 절대 왕정 시대이고요. 그리고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시대로 우리가 돌입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절대 왕정 체제라든지 르네상스 운동이라든지 이 종교개혁 이런 것들이 근대 시대에 일어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죠. 이 근대 시대는 바로 이 대항해 시대입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서유럽의 국가들이 동방무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 동로마 제국, 즉 오늘날의 터키죠. 이 동로마 제국이 이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죠. 1453년에. 그래서 이 육로로 이 무역을 서유럽에서 동방으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졌죠. 오스만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인도 항로를 개발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등 이런 국가들이 선두에 서서 대항해 시대에 신대륙을 이제 탐험을 하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자원을 확보하고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환이죠. 그래서 희망봉 인도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처럼 당시에 이제 선박 제조 기술이 발달을 하고요. 또 항해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는 것도 바로 이 근대 시대에 일어났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자, 이러한 어떤 대항해 시대를 마련해서 서유럽은 앞다투어서 신대륙의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어마어마한 원주민들이 살해를 당했죠. 그리고 많은 원주민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고 노예로서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많은 남아메리카나 또는 북아메리카 그리고 인도 여러 대륙에서 유럽이 아닌 여러 대륙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기에 열을 올렸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근대 시대의 또 하나는 산업혁명과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근대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 절대 왕정이 이제 붕괴가 됩니다. 당연히 이 프랑스 대혁명 시대는 시민혁명이죠. 시민혁명이기 때문에 그동안 근대 초기에 그 사치한 어떤 왕들의 군주들의 어떤 귀족들의 어떤 방탕한 그런 어떤 생활들이 다 이제 붕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죠.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시민계급이 주도한 어떤 산업자본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식이 절대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국가의 권력이 점점 군주로부터 귀족으로부터 시민에게 전환이 되는 이러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이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개인의 의식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자본주의와 시민사회가 성립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근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문명사회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요,
전술과 또 무기 체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세에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대로 공성전, 즉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을 함락시키고 또 성을 지키고 하는 이런 공성전투가 굉장히 발달했죠. 물론 이제 중세가 기간이 500년부터 1500년까지 한 1000년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중세 초기와 중세 후기와는 양상이 많이 달랐죠. 중세 초기는 그리스 로마의 어떤 팔랑서나 또 로마 군단과 같은 이런 밑집 대행에 의한 중장 보병이나 중장 기병들이 주력이 된 전쟁의 형태였고요. 그리고 중세 후기에 가서는 이제 중장 보병보다는 중장 기병과 또 중장 보병들, 즉 훨씬 더 이제 기병의 중요성이 이제 강화되는 이런 형태로 변했고요. 이제 중세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하약 무기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근대요. 중세가 아니고 근대에 들어와서 물론 근대 초기에 이제 원래 하약이 9세기에 뭐 발명은 됐지만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으로 하약을 시대를 맞이한 것은 17세기 이후 일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이 걸렸죠. 그러나 이 근대 시대의 중세와는 달리 화약 무기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전술과 싸우는 방식과 무기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중세 시대는 성곽과 중무장한 기사 집단이 이제 주력이었다고 그랬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화약 무기가 등장하면서 무력화되고요. 그리고 절대 왕정 시대를 근대에 맞이하면서 군주들의 부가 증가를 했죠. 그리고 기존의 어떤 봉건 제도가 붕괴되고 중상주의, 즉 상업이 발달하면서 중상주의가 하나의 국가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 체제도 절대 군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화가 됨에 따라서 과거의 봉건 귀족들은 이제 군주의 군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즉 영주들은 고급 장교로 기사 집단은 하급 장교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중앙 집권화된 군주의 군대로 이렇게 편입이 되고요. 그리고 서유럽 지역은 중앙 집권적인 절대 왕정 국가를 수립하게 되죠. 근대 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절대 왕정 시대의 전쟁 목적은요, 군주의 권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에 대한 군주의 욕망과 또 군주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려는 이런 경제적인 측면의 목적으로 대다수의 전쟁이 근대 초기에는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등장한 이후에 근대 시대, 본격적인 근대 시대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절대 왕정 체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완전히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 근대 초기의 절대 왕정 시대에는 전쟁의 목적이 이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전쟁과 프랑스 혁명 이후의 전쟁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근대 시대를 좀 논의를 해보자면요. 우선 프랑스 혁명 이전 시대는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전쟁은 군주와 귀족들만의 관심사에 국한이 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전쟁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쟁 목적 자체가 군주들의 어떤 권력을 정대시키고 영토를 확장하고 군주의 어떤 이익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용병들이나 또는 귀족들만을 위한 어떤 지급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과 이 전쟁은 상당히 괴리가 있었죠. 그리고 군대 유지에 상당한 재정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전쟁의 방식도 결국은 전쟁을 보상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술적인 어떤 기동보다는 외교전이나 병참선을 차단을 해서 항복을 받고 보상금을 받아내리는 이런 무력 시위 전술 등을 주로 이제 절대왕정 시대에서는 주로 이제 전쟁의 형태였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용병들이기 때문에 이 용병들은 결국은 밀집 행대 대응의 집단 전투 방식을 택했는데, 왜냐하면 이 용병들이 결정적인 전투를 자꾸 회피하는 거죠.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싸울 이유가 없죠. 자기는 돈 받고 전쟁을 하는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장에서 피동적이고요. 또 결전을 회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용병 군대를 잘 싸우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밀집 횡대 대응의 집단 전투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용병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이제 절대 왕정 시대의 군주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상비군 상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비군 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단초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바로 이런 용병들의 어떤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 근무지원 즉 보급 문제는요, 창고 급양 제도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즉
2, 3일 이내에 행군 거리 지역에 창고를 지어서, 저 보급 창고죠. 보급 창고를 지어서 여기에 이제 물자를 보급을 해서 집적을 해서 병력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지급해주는 이런 어떤 창고 급양 제도가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운영이 되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한다든지 혹은 뭐 실제 전투 행위가 상당히 제한되었다고 그랬죠. 앞에서 말한 대로. 그래서 기동전이나 원거리 추격 등의 이런 전투 행동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창고 급양 제도로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소 희생을 통해서 제한된 목표만 달성하는 이런 제한적 성격의 전쟁을 띈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이후에 프랑스 이후의 혁명 이후의 전쟁은 시스템과 무기 체계에 따라서 전술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창과 활이나 말과 같은 있는 근력 무기 체계에서 화약 무기 제조 능력이 발달됨에 따라서 전쟁 수행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의 어떤 용맹이나 귀족들만의 중심인 어떤 직업 군대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전의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상당한 변화죠. 근대 초기와 절대왕정 시대와 즉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무기 체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대도 프랑스 혁명 이전과 이후를 나누었어요. 전쟁 양상과 전투 수행 방식은 앞에서 설명한 것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나폴레옹이죠. 자,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결국 근대에서는 우리가 전쟁사와 무기 체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자,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요. 1795년까지 약 1년 정도, 1789년에서 1790년까지 한 1년 동안 프랑스 혁명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796년부터 다시 또 이 나폴레옹 전쟁은 그러니까 1805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랑스 혁명 전쟁 기간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부터 일어나서요. 1795년까지 대략 5년까지 정도 시대니까요. 프랑스 혁명이 오랫동안 이제 혁명에서도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후에 이제 이 프랑스 혁명 전쟁을 통해서 나폴레옹이 결국은 정권을 잡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엄청난 어떤 승리를 안겨다 주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결국은 공화정 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결국은 일대 프랑스의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를 맞이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나폴레옹이 다시 제정으로 바뀌면서 황제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나폴레옹의 대관식 뭐 이런 그림들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에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국민 계병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징병제로서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의 병력의 의무를 다하면서 상비군 체제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중세 시대에서 제한전에서 탈피를 해서 이제는 무제한전, 즉 쉽게 이야기하면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기동을 통해서 적을 경멸하는 이런 어떤 개념의 전투로 이제 전쟁으로 양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현대적 의미의 직업군인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용병이 불신을 자아냈던 것과는 달리 이 징병제로 인해서 시민군대, 상비군 제도를 마련함으로 인해 가지고 군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포병 화력이 상당히 정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군대의 어떤 전투 대응도 용병의 어떤 밀집 대응에서 이런 상계 대응으로 전술의 형태가 변화가 됩니다. 상계 대응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융통성 있게 독립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가벼운 어떤 모습에서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다 화력이 증가가 되고요. 기동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밀집 대응을 유지해서 로마 군단이나 또 팔랑소 같은 이런 어떤 포메이션을 형성해서 중장 보병 위주의 전투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 나폴레옹 시대에 몇 가지 군사적인 업적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단위 부대의 편제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단과 군단의 편성이 이때의 나폴레옹 시대에 정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단의 보병과 포병과 기병의 이런 제병 협동 체제가 편성이 됩니다. 우리가 각 병과 병종들 간의 병과가 단의 병과죠. 각 병과들 간의 협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제병 협동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육군과 해군과 공군 간의 협동 체제가 우리가 합동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방위 있던 협력은 우리가 군사적인 협력은 연합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제병과 합동과 제병협동과 합동과 연합은 용어를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폴레옹 시대의 사단에서 보폭이 제병협동 체제가 편성이 되고요. 상당히 현대적인 어떤 오늘날까지도 유용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개는. 그리고 이때 이제 독립적인 병참 부대가 편성이 되죠. 그래서 병참 부대를 각 부대에 편성을 해서 창고를 아까처럼 창고를 따로 지어서 창고에서 이렇게 부대에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편제된 사단이나 군단 편제된 부대에 병참 부대를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편성과 동일하죠. 유사하죠. 그래서 각 단위 부대별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즉 각 부대별로 보급 지원을 군수 전투 근무 지원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현지 조달 제도로 보강이 되는 것이죠. 무기 체계 면에서도 상당한 어떤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제 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여전히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죠. 1760년부터 182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 와중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무기 체계에서도 전투 장비의 규격이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어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병기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것이죠. 무기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것이죠. 과거처럼 어떤 주물이나 어떤 대장장에 의해서 하나하나를 무기를 만들어내 이런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이제 대량으로 규격화된 어떤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마련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소총에 이제 강선이 부과가 됩니다. 이 강선이 부과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소총의 어떤 총신에 결국은 강선을 부여함으로써 사거리가 정확도가 이제 증가된다는 그런 의미죠. 굉장히 소총의 어떤 기술이 더욱더 이제 정교화되었다는 그런 의미다. 물론 포신에도 이제 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포열에도 결국은 이제 이런 소총의 강성과 같은 이런 활강식 어떤 포신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포병 화력과 또 소총이 급격하게 발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총검이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창병들이 창을 들고 우리가 중세나 또 뭐 고대 시대는 중장 보병들이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그 다음에 칼을 차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이 중세 후반에는 이제 우리가 미늘창이죠. 미늘창을 들고 그 다음에 호플라이트 중장 보병들이 이 갑옷을 중무장을 하고 뭐 한 40kg이나 되는 총무게의 한 중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단검을 차고 이런 어떤 전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총에다가 검을 장착하는 이런 총검이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총을 휴대한 총검으로 무장한 이 소총병들의 전투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요. 살상 능력이 증대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전쟁 측면에서는 효율성은 증대되었지만 우리 인류로 봐서는 굉장히 불행한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살상 능력이 증대된다는 것은 끔찍한 사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전술 대응도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런 밀집 대응에서 산병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횡종대 혼합 대응이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과거의 어떤 팔랑스나 또는 밀집 대응, 중장 보병과 같은 밀집 대응, 팔랑스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테르시오나 그 다음에 또 로마 군단, 리지온과 같은 이런 어떤 대형 어떤 밀집 대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어떤 어마어마한 훈련량이 필요하지만 이런 대형들은 그런 어떤 고도의 어떤 어마어마한 양의 훈련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병을 고용해서 단기간에 교육을 시켜도 우리가 전투원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술 대응의 발전은 결국은
살상률을 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또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나폴레옹 시대의 대표적인 전략 사상은 바로 이 간접 접근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결전 위주의 선멸 전략인데요. 중세 시대에는 근대 초기만 해도 절대 왕정 시대만 해도 앞에서 설명한 대로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했다고 그랬죠. 결국은 보상금, 전쟁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외교전이나 병삼성 차단 위주의 제한 전쟁을 했는데요. 이 나폴레옹 시대에는 적극적인 어떤 기동을 통한 적을 경멸하는 선멸 전략이 이루어졌고요. 간접 접근 전략은요. 사실은 이제 이 간접 접근 전략이라는 용어는 이후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영국의 리델 하트라는 군사 사상가가 결국은 이 나폴레옹 전쟁의 어떤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간접 접근 전략이라는 전략 개념을 개발시키게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요. 직접적으로 적을 충돌을 통해서 어떤 적의 정면으로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 주력은 늘 적의 최소 저항선, 적의 그러니까 저항이 최소화된 그 지역으로 적의 주력들은 공격 부대의 주력들은 우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규모의 조공 부대가 결국은 적의 저항이 최대로 심한 그런 지역에 투입돼서 적의 주력 부대를 고착 견제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싸움을 하진 않으면서도 적을 단지 견제하고 고착하면서 주력 부대가 우회해서 좌우 측방으로 우회해서 결국은 적의 주력의 후방이나 측방으로 우회해서 결국은 적의 주력을 경멸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기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규모의 조공부대가 대규모의 상대방 적군을 물고서 고착 견제를 하는 사이에 공격하는 부대의 공자의 대규모 주력 부대는 적의 저항이 경미한 지역으로 우회해서 결국은 간접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의미죠. 우회를 해서 적의 후방 지역으로 깊숙이 기동을 해서 결국은 후방에서 적을 공격해서 경멸하는 이런 개념이 이런 어떤 기동 방법 이런 기동을 통해서 싸움하는 방법이 바로 간접 접근 전략의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폴레옹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던 어떤 그런 전술의 원칙이었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전까지도 지금까지도 유효한 개념이죠. 나폴레옹이 전쟁하던 모습입니다. 이제 대형도 보죠. 밀집 대형이 아니라 이런 어떤 대형으로 상당히 행대 대형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게 이제 나폴레옹 전쟁의 초기에 울름 전역이 대표적인 앞에서 설명한 나폴레옹의 어떤 사상을 반영한 전쟁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간접 기동, 간접 접근을 통해서 적을 완전히 우회해서 신속한 기동력을 이용해서 상대방보다 훨씬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서 전투를 수행해서 적을 경멸한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이 울름 전투예요. 기동성 있는 소수부대로 적의 대부대를 견제를 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이 조공부대, 소규모의 조공부대가 적 주력을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죠. 고착 견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군사적인 용어로. 쉽게 뭐 일반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렇게 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조공이라는 것은 supporting attack. 주력이 아닙니다. 청색 부대의 주력이 아닌 조공의 부대가 이 주력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본인이 이 조공부대가 주력인 것처럼 기만을 하면서 적의 주력과 적색 부대의 주력과 고착 견제하는 사이에 청색 부대의 이 주공부대는 결국은 우회하죠. 이렇게 우회해서 적 주력을 우회해서 주공부대가 이렇게 간접 접근을 하는 것,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상당히 이제 발달해야 되겠죠. 나폴레옹은 그래서 다른 부대보다도 2배 이상의 보병들의 기동 속도를 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후방 지역에서 적 주력을 이렇게 경멸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 적 주력의 병참선을 완전히 차단하죠. 당시에 보급을 차단해서 보급 부대와 주력을 전투병력을 완전히 차단해서 보급을 끊고 그리고 후방 지역에서 간접적으로 기동한 청색의 주공부대가 적의 주력부대를 경멸하는 이런 개념이 전형적인 나폴레옹의 전술이었고요.
이 나폴레옹의 전술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게 바로 울름 전투예요. 그래서 여기 나폴레옹의 전투의 5대 원칙이 이제 여기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단일 작전선의 원칙에 의해서 우선 병참선을 철저하게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주력은 우회 기동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적의 병참선을 차단을 하고 적 주력을 공격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전형적인 어떤 나폴레옹의 전투고요. 이 울름 지역에서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잘 구현된 전투가 바로 이 울름 지역이었고요. 울름 전역이었고요. 이 전역이라 말은 캠페인인데요. 여러 개의 어떤 전투가 배틀이 여러 개의 전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전투를 우리가 연속적인 전투를 전역이라고 합니다.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캠페인. 단일 전투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 근대시대에는 화약무기가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화약무기는 14세기 후한 시대에 중국에서 이제 흑색 화약이 발명이 돼요. 물론 최초의 화약은 중국에서 9세기에 발명이 되는데요. 이 흑색 화약이 이제 14세기에 발명이 되고요. 이 화약이 결국은 이슬람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화약 제조법이 이제 유럽 지역에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어떤 화약을 위한 총이 개발이 되는데 이 화성총과 화포가 등장합니다. 자, 화성이라는 것은 심지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장면에 보면 심지에 불을 붙여서 결국은 총구 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화약을 송구 속으로 이렇게 장전을 하죠. 그러니까 심지에 불을 붙여서 화약을 장전을 하고 심지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폭발을 일으켜서 가는 이게 화성총이죠. 화성총이고요. 그 다음에 화포, 즉 대포죠. 오늘날에 이제 포병이에요. 화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활과 투석기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오나그라든지 뭐 캐터필터 같은 이런 바리스타와 같은 이런 투석기들이 다 그 다음에 롱보우나 이런 것, 롱보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대 초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화성총이 결국은 초기의 화성총은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전장식이 아닌 나중에 후미장전식에 이제 보다 개발된 머스켓이 나올 때까지는 결국은 활이 롱보우 같은 활이 여전히 주력 무기로 사용이 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소총이 발전이 하게 되고요. 결국은 화성총에서 아코버스에서 결국 나중에 머스킷으로 발전이 되는데 머스킷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 활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성총과 화포의 등장으로 활과 투석기들이 대체가 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중세시대 성곽이나 중장기병들 이런 것들이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병과 포병과 기병으로 구성된 삼병, 이 세 개의 병과가 제병 협동의 개념에 의해서 협조된 사격과 기동을 동원한 이런 어떤 전술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또한 대형도 기존의 아주 무거운 어떤 밀집 대형에서 횡대 전술 대형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요것은 이제 횡대 전술 대형의 하나의 예인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3열이 이런 기병이 있고요. 자, 창병과 총병과 이거는 다 보병이에요. 보병이고요. 보병 중에서도 이제 총병이 있고 창병이 있어요. 물론 이때 총병은 이제 화성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화성총은 성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창병과 같이 싸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소총이 발달이 되면 이 창병은 없어지고 이게 총병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보병들이 이렇게 전열의 중앙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총과 창으로. 그 다음에 양쪽에 기병들이 있고 후방 지역에서 포병이 사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3열로 3열로 이제 이 총병들은 3열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병이 3열로 전진을 하면서 1열은 무릎살을 하고 제2, 3열은 서서살을 하죠. 그래서 창병과 총병은 15 내지 20열 횡대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두꺼운 밀집 대응이 아니라 15열이나 20열 정도의 횡대 대응을 유지하게 되죠. 포병은 원거리에서 이제 원거리 사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병은 3열로 만들어서 무릎사와 서서사로 해서 총으로서 사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병과 창병들이 결국은 이제 돌격을 하죠. 돌격을 해서 적을 유린하고 격파하는 이런 형태의 전술로 바뀝니다. 근대 초기의 모습이죠. 횡대 전술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장식 소총은요, 초기에 이제 소총인데요, 명중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리고 정확도가 약했고요, 사거리가 매우 짧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지에 불을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발화 장치가 굉장히 속도가 늦었고요. 그래서 장궁보다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전장식 소총이 쌓였었던 근대 초기에는 장궁이 여전히 주력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력 무기로. 그 다음에 칼과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7세기까지 화약 무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17세기까지는 여전히 칼과 창, 활들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병은 여전히 이제 나폴레옹 시대에서 유효하게 사용이 되었고요. 19세기에 이제까지는 명맥을 유지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20세기에 결국은 전차가 개발이 되죠.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에서 최초의 이제 소모 전투에서 전차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미행 전투라든지 까미행 전투라든지 이런 아미행 전투죠. 아미행 전투나 이 깡부르 전투에서 전차가 대규모로 사용이 되면서 2차 대전 때는 전차가 이제 주력 무기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잘 아는 독일의 전격전 이론에 기반을 한 이러한 어떤 전차의 주력 무기가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병들은 19세기 전차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병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근대 시대에도 초기에는 소총이 본격적으로 발달되기 전까지는 결국은 이런 활과 장군과 칼과 창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병도, 말을 탄 어떤 기병들도 지속적으로 전차 개발 전까지는 유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화약 무기는 유럽에서 최초로 이제 화포가 등장을 했는데요. 1326년에. 자, 15세기 중엽에 이 화포는요, 철제 탄환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약을 이용한 어떤 그런 어떤 폭발탄이 아니고요. 산탄이나 포도탄, 연쇄탄 같은 철제, 쇠뭉치였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1세기가 지난 16세기에는 이제 나달 화약으로 교착이 되었고요. 그래서 발사 속도와 파괴력이 증대가 되었죠. 그리고 17세기에는 이제 실제로 견인을 해서 끌고 다니면서 이제 야지에서 포병 화력 지원을 하고 부대를 기동하면서 지원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산탄이고요. 철제 탄환의 모습입니다. 이게 철제 탄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화약이 아니죠. 산탄이고요. 해군용인데요. 이건 주로 이제 해군용으로 쏘인 포도탄입니다. 포도탄 그랩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장식 대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초기의 대포인데 화포인데요. 화포 전장식 대포고요. 그 다음에 공성포입니다. 이것도 이제 성을 공격하기 위한 초기의 공성포입니다. 화포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화포도 앞에서 이제 화성총이 나중에 머스켓으로 발전되듯이 이 화포도 상당한 이제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보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리보발이라는 사람이요, 포병의 획기적인 어떤 발전을 가지고 오는데요. 자, 우선에 이 포신을 옛날에는 청동제 포신이기 때문에 잘 깨어졌어요. 사격을 하고 나면. 그래서 포신을 강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발사 나가는 발사물, 즉 탄환이죠. 포탄과 포신이 이제 사실 일치가 되면 일치가 될수록 정확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발사물이 포신과 정밀하게 일치되도록 또한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중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사거리가 향상이 되고요. 포병도 결국은 행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포신을 표준화하면서 포병 화포가 대량 생산 체계가 가능했고요. 이러한 것들 다 그리보발이 1765년 이후에 존 베프티스 바게트 그리보발이라는 프랑스 장군이 이제 주도를 하면서 결국은 이 포병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말을 이용한 어떤 견인포를 운용을 해서 기동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포를 끌고 다니기가 없었고요. 성 앞에서 포를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거기서 성을 공개하는 이런 형태였는데요. 말이 이제 포를 끌고 다니면서 부대를 지원하는 이런 어떤 포병의 기동력이 향상이 되었고요. 강철제 대포를 생산하면서 청동제 포신이 갈라지는 단점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병도 바퀴를 달아가지고 바퀴를 교체를 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탄약차를 별도로 제작해서 탄약을 운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포병의 개선을 통해서 최초로 이 그리보발이 개발한 최신형 대포가 최초로 투입된 전투는 바로 프랑스 혁명 정쟁 기간에 수행됐던 이 발미 전투예요. 발미 전투에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한 어떤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대포 구경도 이제 표준화됐다고 그랬고요. 앞에 설명한 바퀴가 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식 장치 도입해서 포신의 움직임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성이 증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형 동그란 둥근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확한 둥근 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로 화약 대신에 미리 제조된 화약을 사용하도록 표준화된 폭약이 개발이 되었고요. 말도 이제 처음에는 1열 종대에서 2열 종대로 이렇게 끌 수 있도록 더 빨리 끌 수 있도록 이렇게 견인력이 향상이 되었고요. 탄약차를 별도로 설계해서 운용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보발이 12구경 대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이 2열 종대로 이렇게 처음에는 한 마리가 끌다가 이제 두 마리가 끄는 것이죠. 그래서 견인 능력이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바퀴도 이렇게 달아서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병 운용 방식에도 포병의 무게가 이제 감소가 되면서 기동력이 상당히 증대가 됐고요. 그리고 장전 방식도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수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포병 주변에 이제 포병 경계병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유효한 개념이고 굉장히 중요한 전술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대포를 이제는 편제화를 시킵니다. 각 부대에 각 사단과 군단의 부대에 이제 400명당 한 문을 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표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포병의 명색이 근대 전쟁의 주역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인 근대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대 초기인 절대 왕정 시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프랑스 혁명과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적인 근대 시대의 어떤 포병 운용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보발의 12인치 야포입니다. 이것은 이제 야포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야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포병이라는 것이에요. 진지에서 고정해 놓고 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동력이 발달하면서 바퀴도 달고 말이 견인을 하면서 결국은 야전에서 끌고 다니면서 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보발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켰죠. 이게 야포입니다. 야포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박격포인데요. 이 박격포는 주로 이제 밀집된 어떤 보병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이 부대 편제에 대포가 상시 편제도로 포함이 됐다고 그랬죠. 앞에서 편제화 시켰다고 그랬죠. 이 밀집된 보병들에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박격포고요. 그 다음에 이 캐논은 평사포입니다. 이것은 곡사포가 아니고 평사포죠. 그리고 이 호위즈는 6인치는 이제 곡사포입니다. 곡사포고요. 곡사포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굉장히 이제 앞에 평사포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사거리가 멀리 나가겠죠. 멀리 나가고 훨씬 더 이제 포병이 점점점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환인데요. 이게 이제 라운드 샷이죠. 라운드 샷이고요. 주로 이제 이 둥근 구형의 탄환이죠. 라운드 샷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산탄입니다. 캐니스터 샷이고요. 산탄입니다. 산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해군용으로 주로 쓰였던 포도탄입니다. 포도탄이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심지가 들어있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심지가 들어있는 폭발탄, 쉘탄인데요.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제탄환이죠. 다 철제탄환이고요. 이 쉘탄은 자체 폭발을 할 수 있도록 심지를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화약을 운용한 이런 탄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의 방식인데요. 총의 방식인데 총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자, 이 화성총은 이제 14세기에 앞에서 설명한 대로 화성총이 등장했다고 그랬죠.
흑색 화약이 발전하면서 화성총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럽에 전파가 되면서 15세기에 유럽에 화성총이 등장합니다.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성총을 발전시킨 아쿠어버스가 16세기에 더욱더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17세기에는 머스킷이 주력 무기로 발전을 해서 결국은 이 시대에 들어서 창병이 이제 없어지고 소총병으로 대체가 됩니다. 요 시기에는 여전히 이제 장궁이 계속 사용되었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화성총이나 아쿠어스가 성능이 어떤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활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그러나 머스킷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창이라는 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이 화성총입니다. 이게 이제 심지가 있죠. 이렇게 심지가 타 들어가서 이렇게 불을 붙여서 화약을 저 앞에 총구 앞에 전방에 총을 전장식이라는 의미는 이제 화약을 이제 여기 이제 심지가 타서 폭발시키고요. 화약 접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장식이라는 것은 전 총구를 통해서 이제 장전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장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후미 장전시 뒤에서 이제 장전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제 개량화된 아쿠버스예요. 아쿠버스 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스킷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결국은 이 머스킷이 결국은 본격적인 소총으로서 사용되면서 창병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 화성총은 심지를 이용한 초기의 화성총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흑색 화약 자체가 이제 습기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폭발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 화성에 이 점화를 해도 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어떤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죠. 그리고 화성이 타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매복에 불리했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이게 쉽게 적에게 노출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불똥으로 인해서 주변에 화약고에 이게 불이 붙어 버리면 굉장히 이제 큰 피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제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불이 없으면요, 이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즉각적인 어떤 대응사격이 불가했고요. 그리고 이런 순서 화약을 채워 넣고 장전을 하는 이런 순서가 바뀌면 다음 사격이 불가나 이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총이 등장하면서 화성총이 등장하면서요, 스페인에서 생긴 하나의 전투 대형이에요. 사각방진인데요. 과거에 어떤 두꺼운 밀짚 방진, 팔랑스나 또는 이 로마 군단 같은 이런 방진이 아니고요. 총과 활을 동시에 이제 사용해서 아주 가벼운 어떤 기동력 있는 방진을 만들어서 상당한 위력을 보였는데 이게 스페인에서 테르시오라는 사각 방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 방진이 창과 총으로 무장한 보병이 방어에 적합하게 한 대형이죠. 이걸 대형 또는 부대를 우리가 테르시오라고 그럽니다. 자, 이 테르시오는요, 이 스페인이 체라놀라 전투라는 이 전투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했죠. 자, 여기에 보면 이 청색 부분이 이 머스킷을 가지고 있는 머스킷 병들입니다. 성능이 좋은 총을 가지고 있었죠. 머스킷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창이에요. 창병들이에요. 창병들이죠. 파이크맨이라 파이크맨. 그죠? 이 파이크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창도 처음에 이제 발전을 해서 나중에 이제 미늘창으로 이렇게 우리가 홀버트라는 미늘창으로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제 북유럽에서는 이거를 이제 파이크 창이라고 그랬어요. 파이크 창이죠. 이 파이크 창을 창병들이 갖고 있는 게 파이크맨이에요. 창병들이 있고 여기 머스킷으로 무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쿠버스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아쿠버스로 무장한 총들이에요. 총병들이죠. 이렇게 대형을 딱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 막 큰 개념은 이런 개념이죠. 이 테르시오의 기본 단위는 이제 중대입니다. 중대인데요.
250명 내지는 300명으로 이제 주로 편성이 되었고요. 중대본부에는 이제 중대본부 요원들이 편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크병이라는 하나의 중대 A 중대가 편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크버스 중대라는 B 중대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파이크 중대와 아크버스 중대로 구분이 되어서 중대를 편성하고요. 그래서 이 테르시오 자체는 파이크 10개 중대하고 아크버스 2개 중대, 총 12개 중대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크병은 창병이죠. 파이크병은 창병은 갑옷을 착용을 하거나 또 착용하지 않는 창병으로 이렇게 혼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코셀레타라는 병사들은 이 갑옷과 투구로 완전히 무장한 장창병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장창병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이제 또 가볍게 창을 중무장하지 않는 창병들도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 정면에 있는 머스킷 있죠. 이 머스킷을 휴대한 소총병이 적이 이렇게 돌격을 해오면 먼저 돌격을 오는 적에게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하면 적들이 이제 가까이 오면 이 파이크 이것은 파이크병 뒤로 이렇게 다시 재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머스킷의 임무는 바로 적이 돌격이 오면 결국은 적을 교란시키고 적을 이제 먼저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중심상에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의 기병이 이제 돌격이 오면 이 파이크병이 대열이 저지를 하게 됩니다. 적 기병을 저지하고 그 다음에 좌우측에 있는 이열로 형성된 아크버스 총병들 요거죠. 이열로 형성되어 있는 아크버스 총병들이 일제 사격을 통해서 적의 돌격을 저지합니다. 적 기병이 오면은 파이크 대열이 우선 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좌우측에 있는 이열로 형성된 아크버스 형성이 총을 쏘아서 일제 사격을 통해서 적의 돌격을 저지하고 다시 또 저지가 되면 파이크 병들이 재공격을 해서 적을 괴멸시키는 이런 전술이죠. 그래서 총병이 사격 후에 재장전 시에 이제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소총의 어떤 화성총의 좀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대응이 바로 이 테르시오라고 할 수가 있죠. 초기 창병대 총병의 구성 비율이 3대1 정도 되었는데요. 16세기 후반부터는 약 2대1로 감소를 했고요. 또 17세기 초에 들어가면 1대1로 줄고 18세기에 들어가서는 창병은 완전히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테르시오, 스페인의 테르시오입니다. 자, 총검은요, 이런 플러그식 총검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요게 이제 플러그식이 됩니다. 이렇게 플러그인이죠. 플러그인. 총구에 대금을 꽂는 것이죠. 이게 플러그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17세기 중葉까지 상하다 17세기 말레에는 이제 소켓식, 고리식으로 이렇게 걸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 소켓식으로 총검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총하고 이제 창이 결합되는 효과를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병과 창병의 역할이 이제 통합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보면 총병, 창병 따로 이렇게 대형 편성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제 총검이 개발되면서 이제 이런 총창이 통합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전투 대응은 앞에서 뭐 설명한 대로 밀집 대응에서 선형 대응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자, 이렇게 선형 대응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과거의 군단은 뭐 이런 대응이었죠. 밀집 대응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자, 이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화학 무기가 결국은 이제 등장함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화학 무기에 대응하는 전술도 이제 결국은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병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병들이 우선 정찰과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경기병들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화약 무기가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동력이 빨라지고 전술 개념이 달라지니까 경기병을 통해서 결국은 정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대응 전술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에는 아주 기동력이 좋은 기병을 투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화학무기 대응에서 전술이 발전이 되고요. 그러나 여전히 17세기까지는 주요한 병종은 이 보병, 창병과 총병이 섞인 보병, 포병, 기병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0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여전히 보병은 주력이지만 지금 이 시대처럼 어떤 걸어다니는 보병이 아니라 기계화된 보병, 차량화된 보병으로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전차와 결국은 장갑차로 무장한 이런 어떤 기계화 보병이 이제 발전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대 19세기 이후부터는 보병과 포병과 기병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이런 어떤 보전포 제병 협동 작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런 화약 무기에 대응한 전술로서 결국은 이런 제병 협동 체제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근대 시대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과 또한 전술의 변화, 그리고 나폴레옹 이후의 전술의 변화와 그리고 무기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는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